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공기저하 냉동 9주차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0장을 하고 있는데 10장의 공기저하 설비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온도, 습도, 환기, 청정 이것들을 컨트롤하는 설비를 꾸민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들 제가 설명드렸죠. 빠르게 요점 넘어가고 이제 11장으로 가야 되니까 공조설비 구성 185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냉풍과 온풍 그리고 그 온도와 습도가 컨트롤된 그 공기를 원하는 실내 공간에 넣어줘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공기조화기가 필요하고 공기조화기를 서포팅하는 이제 부대 장치들, 뭐 보일러라든가 또는 냉동기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거기 특별히 이제 냉동기에는 전에 말한 대로 전기식 냉동기, 즉 증기 압축식과 흡수식이 있다고 그랬지? 앞에서 흡수식 냉동기 할 때 장단점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걸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냉각탑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어요. 냉각탑, 실외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냉각탑은 이제 냉동기에서 공급되는 냉각수를 식혀주기 위해서 이제 그 보통 대형 건물에 그 옥상에 냉각탑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기와 연료를 시켜서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송 설비로 팬이 달려있죠. 팬 또는 액체는 펌프, 기체는 팬 또는 블로워 이런 게 달려있죠. 기타 자동 제어 설비가 있겠고, 송풍 방식은 중앙식이 있고 저온닝이 있어요. 중앙식은 그냥 중앙에서 한 군데서 바람을 원하는 공간을 다 보내주는 거고, 저온닝은 이제 컨트롤된 공기를 조온에 따라 조온이라는 게 구역이잖아요. 구역에 따라서 다른 조건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지. 그 대신 이제 좀 복잡하고, 이것은 심플하게 한 군데서 온도 습도 컨트롤된 그 공기를 분배하는 방식이라면, 이것은 이제 다양한 조건에 다양한 방식으로 넣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열원기기로는 뭐가 있어요? 열원기기는 냉동기하고 보일러가 있죠. 냉동기, 차갑게 하는 냉동기, 뜨겁게 하는 보일러. 냉동기도 뭐 몇 가지 종류가 있고, 보일러도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보일러. 냉동기는 터보 냉동기, 칠러 유닛, 흡수식 냉동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보일러는 크게 뭐 노통 연관형, 섹셔널 이렇게 그 보일러의 구조나 용량에 따라서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냉온수 추출 일체형, 히트 펌프 같은 경우는 냉수와 온수를 동시에 만들 수 있겠지, 그죠? 히트 펌프는 에어컨의 실외기 쪽은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이베퍼레이션 찬바람이 나오는 쪽이니까 그쪽에 이제 물을 돌린다고 치면은 실외기 쪽에 공기 대신 물을 교환시키면 거기서 온수가 나오는 거고, 실내기 쪽에 해당하는 증발기 쪽에는 거기서는 냉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히트펌프 가지고는 냉온수를 동시에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축열도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수축열이나 빙축열을 이용해서 이제 에너지를 세이빙할 수 있다 하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코제너레이션 뭐냐면 코제너레이션이니까 두 가지를 생산한다 그런 뜻이지. 여러 개를 동시에 생산한다. 여기서 여러 개는 뭐냐면 전기와 열이에요. 코제너레이션. 이것을 보통 전기, 열 병합 발전이라고 해요. 열 병합 발전. 그래서 전기도 만들고 열도 만든다. 이렇게. 그래서 코제너레이션이에요. 190페이지에 연료를 떼서 거기서 스팀도 만들고 해서 이제 발전을 해서 전력 생산하고, 거기서 만드는 열을 버리지 않고 이제 냉온수를 냉수죠. 주로 온수를 만들겠지.
온수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거기 히트펌프를 달아서 냉온수를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열병합 발전. 주로 이제 신도시에 열병합 발전소를 많이 건설합니다. 그래서 그 신도시 전체의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한다. 이런 컨셉이야. 그래서 신도시 건설할 때 요즘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열병합 발전소가 있어요. 열병합 발전소가 있어서 소위 코제너레이션을 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전력 생산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열을 버리지 않고 냉수나 온수를 만들어서 동시에 쓴다. 그러면 그냥 전기만 생산할 경우는 뭐 화력발전이나 마찬가지니까 지금 가스 써서 하면 뭐 화력발전소의 효율이라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뭐 30%, 40%밖에 안 되는데 그 열을 버리니까. 근데 그걸 회수해서 냉수나 온수로 전환해서 쓰면 총 효율이 한 70%까지 올라가는 셈이 되는 거예요. 전기와 열 같이 쓰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총 그 라이프 사이클 동안에 비는 총 비용. 어떤 설비가 있는데 얘 설비의 비용을 얘기할 때 처음에 제작 비용, 제작비 설치 비용이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운전하는 거 운전 비용이 있겠죠. 그 인건비도 필요하고 뭐 소모품도 갈아야 되고. 그러니까 초기 설치 비용과 운전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수명이 만약에 20년짜리다. 20년 동안 쓴다. 그러면 총 20년 동안에 비용이 얼마가 드는가를 산출해야 되겠지? 경제성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초기 설치 비용, 운전 비용들을 다 통합적으로 비용을 계산하는데 그것을 라이프 사이클, 전 주기 비용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 빌딩. 지능적인 빌딩이네. 인텔리전트 빌딩. 주로 이제 그 빌딩 같은 경우에 각 거주자의 목적이나 이런 게 다 다르니까 거주자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그러면 각 원하는 온도 습도 요건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종합적으로 다 컨트롤해서 넣어주는 빌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조닝 메소드를 써야 되겠지. 조닝 다 성품도 다 달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심하게 온도 습도를 컨트롤해야 되고 또 그 안에 그 빌딩 안에 있는 다양한 그 고객들의 원하는 수준에 맞춰줘야 되니까 아주 정밀하게 컨트롤된 공조 설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붙어있는 빌딩을 인텔리전트 빌딩이라 한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0장을 마무리를 했고요. 제가 11장 해보도록 합시다. 11장은 이제 가장 기초 이론이 들어가 있어요. 공기조화의 기초 이론. 11장이 핵심입니다. 11장. 10장은 그냥 개요 정도 되고 11장이 제일 중요한데 11장은 습공기. 공기 중에 수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수분 있는 공기를 습공기라고 불러요. 수분이 없으면 건공기라고 부르고 건공기, 습공기. 대개 다 수분이 있으니까 습공기의 성질을 알아야 되고 그거를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습공기 선도를 이용해서 해석을 해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습공기 선도를 잘 이해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193페이지 보시면 습공기 개요 1장의 습공기. 습공기란 무엇인가? 개요. 그러면 건공기 또는 건조 공기와 습공기 이거 비교해서 설명해야 되겠죠? 건공기. 그래서 수분이 하나도 없는 것을 건공기 또는 건조 또는 건공기라고 하고 영어로는 dry air라고 불러요. dry하다. 그 다음에 습하다 하는 건 수분이 있다는 거니까 습한 공기, 습공기를 이제 wet하다 하죠. 젖었다. wet air 또는 뭐 moisture air라고도 하고 wet air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여기 방 안에 지금 이 안에 있는 공기는 습공기일까요? 건공기일까요? 이 안에 수분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 습공기예요, 습공기. 그러면 우리 지금 이 강의실에 있는 이 방 안에 있는 습공기가 있는데 이 안에 수분이 몇 킬로가 있는지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 쳐봐요. 자, 강의실에 수분이 얼마 있는지 계산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우선 그 전에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 전에 공기 1kg 있다고 쳐봐요. 공기 1kg 있어. 이 중에서 수분이 얼마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지. 그래야지 이제 강의실로 확장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선 어떤 표준 공기에 대한 정보를 먼저 드리면 194페이지 보세요. 194페이지. 그림이 나와 있어. 194페이지에 여기 지금 습공기라고 하면 이제 습공기 표준 공기는 대개 질소와 산소가 보통 질소 80%, 산소 20% 정도 되고 나머지 약간의 이물질이나 수분이나 뭐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용적 기준으로 최적 기준과 질량 기준이 있는데 최적 기준으로 하면 공기 중에 질소가 N2가 있고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르곤이 있고 CO2가 있고 그 다음에 수분이 있을 텐데 네. 용적으로 하면 이제 N2가 8대2쯤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정확하게 하면 78%, O2가 21%쯤 돼.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 0.9, 뭐 0.03, 그리고 수분이 얼마 있고, 어느 정도 있고, 질량으로 환산하면 분자량이 다르니까, 그쵸? 분자량이 다르니까 질량으로 환산하면 얘는 분자량이 얼마지? 질소는 14 곱하기 2니까 28이고, 얘는 얼마야? 18 곱하기 2니까 36이잖아요. 얘가 좀 더 무겁지? 그러니까 분자량으로 하면 얘는 좀 줄어들고 얘는 늘어날 거야. 그래서 얘는 75% 정도 되고 75.5%, 얘는 23% 정도 되고 아르곤은 1.68, 0.04 이런 식으로 수분이 약간 있고 통상 중량 기준으로 우리는 지금 이제 많이 하니까 중량 기준으로 보면 습공기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75%는 질소예요. 질소가 4분의 3 가져가고 그 다음에 산소가 23%는 거의 나머지 절반. 여기가 질소 75%, 산소 23%. 그 다음에 기타가 좀 있는데 이 중에 수분도 있어요. 수분이 한 1%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1%. 물론 이게 상대 습도에 따라 다르겠지? 상대 습도가 높으면 수분이 더 많은 거고 상대 습도가 적으면 수분이 적은 거예요. 상대 습도가 0이면 완전히 드라이해서 수분이 없는 거고 상대 습도가 높으면 저거보다 커질 수 있는데 대략 상대 습도 한 50% 기준이라고 합시다. 정확한 건 뒤에 가서 그 표나 그 차트를 보고 이제 따지면 되니까 대략 1%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 그러면 건공기 기준으로 1kg에 수증기가 얼마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준은 건공기 기준이야. 건공기 1kg에 붙어있는 수분이 1% 정도 있다. 그러면 건공기 1kg에 수분이 1%니까 한 10g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냥 어떤 표준 조건에서 여기에 습공기니까 건공기 1kg에 그거에 1% 정도가 수분이 붙어 있다. 이게 이제 1%지만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겠지. 0에서부터 뭐 한 1, 2%까지 갈 수도 있겠죠. 상대도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10g이야. 1kg에 10g이 수분이야. 그럼 이 강의실에 몇 그램 정도 또는 몇 킬로그램 정도의 수분이 있는지 계산하시오.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강의실의 크기만 알면 되죠? 강의실은 여기 높이가 사람 두 개쯤 되니까 4m라고 합시다. 4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한 10m 정도. 10m? 한 8m 정도? 그 다음에 앞뒤로 한 10m 정도 되겠지? 10m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 볼륨이, 강실의 볼륨이 8, 4, 32, 320m 3승이야. 그럼 이 안에 있는 공기, M은 얼마야? 공기의 질량은 밀도, 공기의 밀도 곱하기 볼륨이죠? 공기의 밀도는 편의 조건에서 1.2쯤 되지? 1.2 곱하기 320 하면 얼마야? 계산해봐. 우리 조교님이 한번 계산해서 알려줘봐요. 1.2 곱하기 320 하면은 얼마야?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봐. 그러면 지금 우리 강의실 높이 4m, 폭 8m, 길이 10m. 그럼 최적으로 하면 320 세제곱미터. 거기다가 밀도, 공기 밀도 1.2만 곱하면 킬로그램이 나오는데 몇 킬로그램? 1.2 곱하기 320 하면은 몇 킬로그램 나오지? 320. 383 킬로그램. 384 킬로그램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수분은 얼마일까? 수분은 1% 정도라고 했잖아요? 수분 1%. 곱하기 수분 1%. 그럼 얼마야? 수분은 3.84 킬로그램이죠? 어때요? 여러분들 얼핏 생각한 거에 비해서 많아 적어. 많아요 적어요. 이 지금 강의실에 상대수도 한 50% 기준이라고 하면 이 방 안에 있는 거를 다 수분을 다 따로 모았다고 치면 3.84kg. 물은 그걸 이제 수분이니까 물로 만들었다고 쳐봐. 수증기를 응축해서 물로 만들면 물로 3.84kg, 3.84리터네. 물의 밀도가 1000쯤 되니까 1리터 병짜리 3.84개. 어때요? 생각보다 많죠?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 냉동 공조, 또 이 공기조화에서 중요한 게 이 방 안의 온도를 높이고 낮추고 할 때 이 잡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잡열이 있고 또 현열이 있잖아. 근데 현열에서는 MC 델타 T. 그죠? MC, CP. 비열. 물의 비열이 크잖아. 그러니까 공기 중에 수분이 조금만 있어도 열의 영향이 커요. 그 공기 입자의 그 CP에 비해서 물의 입자의 CP가 훨씬 크지, 비열이. 네? 그러니까 열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분이 조금만 더 늘어나도 훨씬 더 그 열량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가 돼요. 아시겠어요? 습도의 영향이 크다, 한마디로.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본 거야. 수분 1% 정도가 표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꽤 큰 수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다습할 때 우리 그 제습기 돌리면은 제습기에 물통에 물이 가득하지? 그렇게 많은 양이에요. 그리고 이게 특히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이 습분기가 아주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약하면 통상 상대수도 한 50% 전후의 공기, 그 표준 공기라고 하면 수분이 한 1% 정도 들어있다. 그래서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양이고 특히 열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기, 습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공기의 상태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1.1 공기의 상태 표시
몇 가지 주요 핵심 용어가 나오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먼저 포화 곡선, 두 번째 건부 온도, dry bulb temperature로 해서 dB라고 불러요. dry bulb temperature. 세 번째 습구 온도, wet bulb temperature, dry bulb temperature, wet bulb temperature. 그 다음에 노점 온도, 이슬 노자니까 이슬점 온도죠. 노점 또는 이슬점 온도. dB라고 불러. dB, 듀 포인트. 이슬이 듀입니다. 듀 포인트. 듀 포인트 템퍼레처. 그 다음에 습도. 습도도 절대 습도. 건조 공기 1kg에 수분이 절대적으로 몇 그램 들어있나? 이게 절대 습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기체적 V. 또는 기체적인 역수가 뭐예요? 밀도가 되겠지? 공기의 밀도. 기체적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열과 관련해서 온도로 표현된 열, 현열. 여기 열이 들어가면 온도가 상승한다. 그러면 현열이라고 하는 거고, 열이 들어갔는데 온도가 상승 안 하고 대신 비등한다, 증발한다, 응축한다 할 수 있죠. 온도는 안 바뀌고. 그런 열을 잠열이라고 부르죠. 숨어있는 열, 온도로 표현이 안 되는 열, 상변화 열, 잠열. 그 다음에 엔탈피. 이런 것들을 다 습공기 상태에서 이런 용어들을 이제 정의해서 표현을 해야 되겠어. 자, 포화곡선은 뭐예요? 포화곡선. 온도에 따라서 포화 증기 압으로 점을 연결하는 것. 온도와 압력, 포화 상태일 때, 세처레이션 상태일 때. 이걸 연결한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곡선은 뭐야? 이 곡선은 어떤 의미냐면, 습도가 있다면 상대 습도가 100%짜리지? 100%. 포화 곡선을 따라서 상대 습도는 당연히 100%가 되겠지? 포화 상태니까. 그 다음에 건부 온도. 자, 몇 가지 용어만 빨리 하고 성강도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드라이 벌브예요. 이 드라이 벌브,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 여기까지 이해를 먼저 합시다. 드라이한 동그라미 벌브, 드라이 벌브 템퍼레처. 예를 들어 여기 수은 온도계가 있어요. 그럼 여기 수은 온도계에 센싱 부분 있지? 센싱 부분을 이게 벌브라고 하면, 이 벌브, 여기 공기가 있어. 그러면 이 수은 온도계의 센싱 부분에 따라서 온도가 쭉 올라가겠죠? 그 온도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온도가 드라이 벌브 온도예요. 건구 온도고. 그러면 습구 온도는 뭐냐? 웨트 벌브. 웨트 벌브 템퍼, 습구 온도를 이해를 하면 돼. 말 그대로 그 벌브가 습해. 여기에 물을 붙여줘요. 이렇게 주변에. 보통 물을 항상 이 벌브의 센싱 부분에 물을 묻히도록 하기 위해서 헝겊 같은 걸 여기 붙여서 헝겊으로 감싸서 축축하게 만든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 바람이 불었어. 공기가. 아까 건구 온도 T, 드라이 벌브일 때 한여름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실내 온도가 27도라고 해봐요. 드라이 벌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는 온도계로 27도였어. 자, 그런데 습구 온도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헝겊에 물을 적셔서 벌브를 감쌌어요. 그래서 측정을 했어. 그게 바로 웨트 벌브 템퍼레처야. 자, 웨트 벌브 템퍼레처는 27도보다 높을까, 낮을까, 같을까?
일반적으로 낮겠지. 왜? 왜 낮을까? 물이 어쨌든 역할을 하겠지. 물이 식히기도 하고. 근데 물의 온도가 이 27도라고 가정해봐. 그럼 현열로는 못 뺏어가고 뭐가 있어? 물이 증발하겠지. 잠열로 확 뺏어가요. 현열이든 잠열이든 하여튼 이 물 때문에 보통 이제 온도는 같은 온도의 물을 넣어줘야 되겠지. 그래야지 영양을 최소화하니까. 같은 온도 물로 적셨다고 하더라도 온도가 더 툭 떨어져요. 뭐 2, 3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24도씨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24도 될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어. 안 떨어질 수도 있어. 어떤 때는 안 떨어진다. 증발이 안 일어나는 조건. 그럼 뭐야? 어떤 조건이야? 증발이 안 일어난다. 여기가 상대 습도가 100%야. 그러면 더 이상 증발 안 되겠지. 아주 축축한 날. 증발 안 되잖아요. 그때는 건구 온도나 습도 온도나 똑같아. 그 다음에 반대로 아주 건조한 날. 어때? 습도 온도는 더 뚝 떨어지겠지. 아주 건조한 날은 습도 온도하고 건구 온도 차이가 건조한 날은 확 벌어지고 100% 습한 날. 상대 습도 100%짜리 때는 증발이 안 일어나니까 건구 온도와 습도 온도가 같고. 알겠어요? 그래서 그 건구 온도와 습도 온도의 차이를 알면 상대 습도가 지금 50%다, 60%다, 0%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건구 온도와 습도 온도가 같으면 아주 축축하다. 그래서 상대 습도 100%짜리고 건구 온도와 습도 온도가 그 온도 조건에서 최대로 벌어졌다. 그럼 완전히 드라이한 컨디션인 거지. 그러니까 증발이 잘 되면서 열을 빼앗아가니까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시간 내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용어들 여러분들이 11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11장을 잘 읽어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11장의 내용을 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9주차 세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